저는 개월향입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늙은 기생이 되었죠. 평양 기생학교에서 어린 제자들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제일 어린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임진왜란 때 기생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평생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앉거라.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역사책에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마. 제자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돌아갔죠. 1592년 평양이 함락되던 그날로요. 저는 그때 21살이었습니다. 기생이 된 지 5년째였죠. 춤과 노래로 양반들의 연애를 빛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성 밖에서 함성이 들렸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은 며칠 전부터 돌았지만 설마 평양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조선군이 막아줄 거라 믿었거든요. 월향아, 도망쳐야 한다. 빨리. 같은 기생집에 사는 연희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성문은 이미 적들에게 포위됐고 거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생집 지하 창고에 숨었어요. 12명의 기생이 서로를 끌어안고 떨었죠. 밖에서는 비명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불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피와 연기, 그리고 공포의 냄새를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지하실 문이 박살났어요. 일본군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한 병사가 연희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기생이로구나.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저희는 모두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체가 널려 있었고 집들은 불타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를 끌고 간 곳은 평양감사에 관하였습니다. 이제는 일본군 장수들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넓은 마당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갑옷을 입은 장수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 통역이 저희 앞에 섰어요.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일본인이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사카모토 장군님의 연회에서 춤추고 노래할 것이다. 거부하면 죽는다. 제대로 하지 않아 죽는다. 알겠느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살고 싶었으니까요. 비겁하게도 저는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연회가 시작됐어요. 저희는 떨리는 손으로 장구를 치고 떨리는 다리로 춤을 췄습니다. 일본군 장수들은 술을 마시며 박수를 쳤죠. 그때 한 장수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사카모토였어요. 검은 갑옷을 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 여자 이름이 뭐냐? 통역이 저에게 물었어요. 개월향이라고 합니다. 개월향, 달빛 향기라. 좋은 이름이로군. 앞으로 내가 내 술상을 맡아라. 저는 그날부터 사카모토의 연회에 고정으로 불려다니게 됐습니다. 그의 술잔을 채우고 그의 요구에 따라 춤추고 노래해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장터에서 채소를 사던 중 한 노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월향이 나를 모르겠느냐. 자세히 보니 옛날 기생집에서 빨래를 하던 박 아주머니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아주머니, 어떻게? 쉬, 조용히 해라. 나는 지금 의병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월향아, 내가 들은 말, 내가 본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타이가 되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기생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적의 심장이다. 내가 듣는 말 하나하나가 조선군의 칼이 될 수 있어. 사남은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제 손에 작은 헝겊 조각을 쥐어주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그 헝겊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암호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고요히 살아남을 것인가, 조용히 죽을 것인가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사카모토의 연회에 불려갔습니다. 주머니 속 헝겊 조각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월향, 술을 따라라. 사카모토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잔에 술을 부었어요. 옆에는 다른 일본군 장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평양은 이제 완전히 우리 것이오. 다음은 어디로 가시오? 한 장수가 물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소. 하지만 조선 수군이 문제요.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면 보급이 끊기오. 그렇소. 이순신이란 자가 골치 아프다던데. 저는 술을 따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순신. 그 이름은 평양에서도 들었어요. 조선 수군을 이끄는 장수라고요. 조만간 본국에서 수군 증원이 온다오. 그때 일거에 조선 수군을 쓸어버릴 것이오. 사카모토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저는 술병을 들고 그 옆으로 다가갔어요. 지도에는 해안선과 항구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구로 보급선이 들어오. 5일 뒤에. 손가락이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 위치를 눈에 담았습니다. 부산 근처의 작은 포구였어요. 월향, 노래를 불러라. 사카모토가 지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적들 앞에서 부르는 조선의 노래. 제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죠. 연회가 끝나고 저는 기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촛불을 켜고 헝겊을 꺼냈어요. 암호표를 보며 오늘 들은 내용을 옷고름에 작은 매듭으로 표시했습니다. 부산 근처 포구. 5일 뒤. 보급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적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돕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장터에서 박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채소를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급선이 5일 뒤 부산 근처 포구로 온답니다. 확실하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잘했다. 계속 들어라. 모든 게 중요하다. 박 아주머니는 무한개를 사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사카모토의 연회에 참석했어요. 술 따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대화를 훔쳐들었습니다. 병력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느 장수가 조총부대를 지휘하는지, 군량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저는 모든 걸 외웠고 밤마다 옷고름과 치마 속에 암호로 남겼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일본군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수가 사카모토에게 말했어요. 이상하오. 우리 보급선이 자꾸 조선 수군에게 당하고 있소. 마치 우리 계획을 미리 아는 것 같소. 정탐꾼이 있는 게 아니오. 그럴지도 모르오. 조선 여인들을 조심해야 하오. 그 말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카모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소. 여자들을 다시 조사하겠소. 다음 날 일본군은 기생들을 하나하나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은주라는 기생이 먼저 불려갔어요. 이틀 뒤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고문 끝에 죽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연희 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월양아, 너 혹시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죽었어. 이유도 모르고. 월양아, 위험한 짓 하지 마. 우리는 그냥 살아남아야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 언니는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며칠 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저를 신문실로 데려갔어요. 좁은 방에는 통역과 검을 찬 무사가 서 있었습니다. 개월향, 내가 최근 누구를 만났느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생집과 연회장만 오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누군가 우리 정보를 빼내고 있다. 저는 모릅니다. 통역이 제 얼굴을 노려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떨면 의심받을 거였어요. 사카모토 장군께서 널 믿고 계신다. 배신하지 마라.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신문은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결국 그들은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기생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스승이었던 늙은 기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그분은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월량아, 우리나라가 없으면 더 먼저 버려지는 것들이다. 그러니 나라가 있을 때 지켜야 한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박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월량아, 내 정보로 조선군이 3번이나 승리했다. 내가 없었으면 더 많은 병사들이 죽었을 거야. 하지만 은주 언니가 죽었어요. 나도 안다. 미안하다. 하지만 월향아, 정보는 칼보다 무겁단다. 그리고 그 무게는 늘 사람의 목숨으로 계산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단 거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사카모토의 연회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술을 마실 때면 항상 제가 옆에 있었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도 저를 불렀습니다. 월양은 조선말로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좋아진다네. 사카모토가 다른 장수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사카모토의 막사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장수들이 모였어요. 저는 구석에서 술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곧 평양을 버리고 남쪽으로 후퇴할 것이오. 한 장수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언제 철수하십니까? 보름 뒤 조선군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소. 명나라 원군도 합류했다고 하오. 그럼 해상 보급로는 어찌하시겠소? 부산과 웅천 사이의 항로를 강화할 것이오. 이 두 곳을 중심으로 보급선을 집중시키겠소. 사카모토가 지도 위 두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눈에 새겼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기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정보는 너무 중요했어요. 평양, 철수, 계획과 해상 보급로. 이걸 조선군이 알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성박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박 아주머니 대신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월향이십니까? 예. 박 아주머니는요.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십니다. 저는 김서방이라고 합니다. 의병 연락책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일본군이 보름 뒤 평양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부산과 웅천 사이 해상 보급로를 강화할 거예요. 김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카모토의 막사 회의에서요. 이건 대단한 정보입니다. 즉시 조선군 진영에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김서방을 만났습니다. 정보는 전달됐습니까? 전달은 됐습니다만 김서방은 머뭇거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조선군 상부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생의 말만 믿고 군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얻은 정보를 믿지 않는다니.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보름이 거의 다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를 설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니요. 문서나 지도 같은 것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는 거였어요. 기생이라서, 여자라서, 아니면 둘 다여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연희 언니와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언니, 조국이 뭘까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하려 해도 조국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연희 언니는 술잔을 기울였어요. 월향아, 우리나라가 있어도 없는 것들이야. 기생은 원래 그런 거야. 쓸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지. 그럼 왜 살아야 하나요? 그래도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적에게도 조국에게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며칠 뒤 사카모토가 저를 불렀어요. 월향, 내일 큰 연회가 있다. 최고 지휘관이 오신다. 내가 춤을 춰야 한다. 알겠습니다. 잘해라. 이번 연회는 중요하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최고 지휘관. 그렇다면 더 중요한 정보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승님의 말을 또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없으면 더 먼저 버려지는 것들이다. 저는 결심했어요. 조선군이 믿든 말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정보를 넘기기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기생들과 함께 연회에 준비를 했어요.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춤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월향아, 너 요즘 이상해. 한 기생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눈빛이 달라. 뭔가 결심한 사람 같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야. 그냥 연애 준비 때문에 긴장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기생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증거를 손에 넣겠다고요. 저녁이 되자 연회장에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고위 장수들이었어요. 그 중심에 한 노장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분이 고니시 유키나가님이시다. 조선 주둔군 총사령관이시지. 통역이 저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이 전쟁을 지휘하는 거구나.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른 기생들과 함께 춤을 췄어요. 장구 소리에 맞춰 소매를 휘날리고 발을 구르고 몸을 돌렸습니다. 춤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고니 씨가 손짓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저 기생 이름이 뭐냐? 개월향이라고 합니다. 좋다. 내가 오늘 밤 내 술상을 맡아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옆으로 갔습니다. 술병을 들고 그의 잔에 술을 부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전쟁 이야기, 철수 계획, 그리고 조선 수군에 대한 대책. 저는 모든 걸 귀담아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고니 씨가 일어났어요. 잠시 밖에 좀 나갔다 오겠소. 그가 나가자 사카모토가 다른 장수들과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저는 고니 씨가 앉았던 자리를 힐끗 봤어요. 거기에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건 뭘까요? 혹시 작전 문서일까요? 저는 술병을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시하지 않았어요. 모두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두루마리 옆을 지나가며 저는 재빨리 그걸 제 치마 속에 감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그때 고니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내 지도가 어디 갔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도. 제가 가져온 게 지도였던 거예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고니 씨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는 술병을 든 채 움츠리지 않았어요. 분명 여기도 썼는데. 고니 씨가 자리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덩달아 일어났어요. 저는 술병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치마 속 두루마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고니 씨님, 혹시 밖에 두고 오신 게 아니십니까? 사카모토가 물었습니다. 아니, 분명 여기 가져왔어. 조선 수군 동선이 표시된 작전 지도였는데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선 수군 동선. 그건 이순신 장군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다시 찾아보시죠.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장수들이 연회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기생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죠. 너희들 이리 와봐라. 통역이 기생들을 불렀습니다. 저희는 일렬로 섰어요. 혹시 두루마리를 본 사람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나하나 수색하겠다. 움직이지 마라.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기생부터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네 번째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연희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요. 저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모두의 시선이 언니에게 쏠렸어요. 뭘 봤느냐? 아까 마당 쪽으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사람 같았어요. 정탐꾼인가? 고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수색하라. 성 안을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이 우르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뒷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월향아, 연희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빨리 가. 그리고 돌아오지 마. 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요. 언니, 가라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성 안은 횃불을 든 병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골목길을 따라 달렸어요. 기생지도로 가면 안 됐습니다. 이미 그곳도 수색당할 거였어요. 약속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성 밖 버드나무 아래, 그곳에서 김서방을 만나기로 했었죠. 하지만 성문은 이미 봉쇄돼 있었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성벽을 따라 걷다가 저는 작은 배수로를 발견했습니다. 비가 올 때 물이 빠지는 곳이었죠. 좁았지만 사람 하나 정도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배수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어요. 무릎으로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출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내서 기어 나갔어요. 성 밖이었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켰어요. 멀리 버드나무가 보였습니다.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버드나무 아래 도착했을 때 김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월향 낭자, 여기 있어요. 저는 치마 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김서방이 그걸 받아 펼쳤어요. 달빛 아래 지도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일본군 해상 보급로와 조선 수군 예상 동선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선군에게 꼭 전해주세요. 이번엔 믿어달라고 하세요. 낭자, 감사합니다. 이 정보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서방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들켰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생들이 돌아가시면 낭자도 죽고 그 기생들도 의심받아 죽을 겁니다.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군 기마병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낭자, 빨리 이쪽으로. 김서방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말이 더 빨랐습니다. 기마병들이 우리를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저기다. 저 여자를 잡아라. 사카모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도 직접 쫓아온 거였어요. 낭자, 여기서 헤어져야 합니다. 네. 저는 저쪽으로 가서 그들을 유인하겠습니다. 낭자는 이 길을 따라 강까지 하세요. 거기 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도가 조선군에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김서방은 제 손에 지도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쪽이다. 따라와라. 기마병들이 김서방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카모토는 멈춰섰어요. 그는 천천히 말해서 내렸습니다. 월향, 나와라. 내가 거기 있는 거 알고 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줄였어요. 월향, 너를 믿었어. 너는 달랐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너도 조선의 개였구나. 사카모토가 칼을 뽑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나와서 지도를 내놔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마. 저는 지도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죽으면 이 지도는 영원히 조선군에게 가지 못합니다. 살아야 해요. 저는 조용히 반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강 쪽으로 향했어요.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사카모토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 강이 보였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 그리고 작은 배 한 척.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밧줄을 풀고 노를 잡았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향. 사카모토가 강가에 섰습니다. 그는 칼을 던졌어요. 칼이 제 머리 위로 지나가 물에 빠졌습니다. 너는 끝이다. 평양에 있는 기생들이 모두 내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 말에 저는 노젓는 손을 멈췄습니다. 연희 언니, 다른 기생들, 그들이 쟤 때문에 죽는다고요. 후회하게 될 거다. 너는 조국을 위해 동료들을 버렸다. 그게 내 선택의 대가다. 배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을 따라 이틀을 표류했습니다. 노를 젓는 힘도 없었고 방향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갔죠. 셋째 날 아침 배는 작은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육지로 올라왔어요. 온몸이 떨렸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명의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조선 의병 복장이었어요. 여자가 혼자 어떻게 온 거냐.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품속의 지도를 꺼내 그들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조선군에게.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움막에 누워 있었어요. 한약 냄새가 났고 옆에는 박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월향아, 깨어났구나. 아주머니, 사흘이나 알았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밖에서는 의병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지도는 이미 조선군 진영으로 보냈다. 김서방이 목숨 걸고 전달했어. 김서방님은 무사하신가요?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군 추격대에게 잡혔어. 하지만 지도는 넘기고 난 뒤였지.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도나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김서방도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월향아, 그 사람이 선택한 일이야.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가져온 지도 덕분에 조선 수군이 일본 보급선을 대파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거야. 며칠 뒤 저는 몸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왔어요. 의병 진영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남자들이 무기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한 의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선비였어요. 개월향이라 했지. 큰 공을 세웠다고 들었소.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겸손할 것 없소.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소.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계속 정보가 필요하오. 일본군의 동태, 보급로, 병력 이동. 그런 정보들 말이오. 하지만 저는 이제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평양이 아니어도 돼요. 일본군은 곳곳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한 달쯤 지나 평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고 했습니다. 일본군은 남쪽으로 후퇴했다고요. 평양의 기생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소식을 전한 정탐꾼에게 물었어요. 일본군이 후퇴하면서
일부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타이를 도왔다는 죄목으로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름을 아십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이라는 기생이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연이 언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박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월향아, 울어라. 참지 마라. 저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연희 언니, 은주 언니, 김서방. 모두 저 때문에 죽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월향아, 평양에 다녀오고 싶으냐? 가도 될까요? 위험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보내주마. 확인하고 싶겠구나. 예, 가야 할 것 같아요. 이틀을 걸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성은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어요. 불탄 집들, 무너진 성벽,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무덤들.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젊은 기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막내였던 수연이었어요. 수연아, 나야. 월향이야. 월향 언니. 수연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언니, 언니가 살아있었구나. 모두 언니가 죽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수연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연희 언니는 돌아가셨어요. 일본군이 후퇴하기 전날 밤 언니 때문에 처형당했어요. 다른 기생 5명도 같이요. 연희 언니가 제 때문에 아니에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월향이가 한 일은 옳은 일이라고.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언니는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연이 제 등을 어루만졌어요. 언니, 연희 언니 무덤을 할까요? 우리는 성박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작은 무덤 6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름도 없는 무덤들이었습니다. 여기 연희 언니랑 다른 언니들이 묻혀 계세요.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언니를 죽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월향 언니, 연희 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언니가 한 일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게 기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요. 언니는 알고 계셨던 거구나. 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니를 도왔던 거예요. 저는 무덤에 저를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수연아,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다른 살아남은 언니들과 함께요. 누군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래, 잘 살아라. 언니는요? 나는 계속 싸울 거야.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평양을 떠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연희 언니가 지켜준 이 목숨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의병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박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확인했느냐? 예,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요. 그 뒤로 저는 의병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일본군 진영 근처에 잠입해 정보를 캐내고 때로는 보급로를 교란하는 일도 했어요. 전쟁은 계속됐고 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어요. 전공 문서에는 장수들의 이름만 적혔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기록에 안 남는 법이야.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전쟁은 2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23이었어요. 의병들 사이에서 저는 평양의 월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조차 소문으로만 떠돌았죠. 월향, 오늘 밤 임무가 있다. 박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아주머니는 의병 정보망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임무인가요?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일본군 보급 부대가 있다. 그리 어느 길로 가는지 확인해야 해. 혼자 가야 하나요? 아니, 이번엔 동행이 있어. 조서방이라고 한양에서 온 포도청 출신이야.
잠시 뒤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어요. 조한철이라 하오. 잘 부탁하오. 개월향입니다. 기생 출신이라 들었소. 괜찮겠소. 이런 위험한 일이.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출발했어요. 부산까지는 열흘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우리는 일본군 보급 부대를 발견했어요. 200명쯤 되는 병력이 짐수레를 끌고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어느 길로 가는지 확인해야 해. 조한철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저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습니다. 도망치던 피난민처럼 보이게요. 그리고 보급 부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사흘 동안 부대를 따라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상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대규모 병력이 집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의병, 진영으로 돌아와 보고를 드렸어요. 잘했다, 월향아. 이 정보는 즉시 조선군에 전달하겠다. 박 아주머니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군이 상주에서 매복 공격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대패했다는 거였어요. 200명이 넘는 병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박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일본군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구나.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대. 그럼 제 정보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 우리 계획을 일본군에게 흘린 게 분명해. 며칠 뒤 또 다른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모은 정보로 세운 작전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의병, 진영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어느 날 밤 의병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불려갔어요. 월향 낭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소. 한 양반 출신 의병장이 말했습니다. 이름은 김진사였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낭자가 평양에서 일본군 장수 사카모토의 술상을 맡았었다지.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카모토와 가까웠다고 들었소. 강제로 시중을 들었을 뿐입니다. 강제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낭자가 정보를 가지고 올 때마다 작전이 실패하는 게 말이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명확하지 않소. 혹시 낭자가 이중 간첩인 건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하시오. 우리도 확인하는 거요. 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저를 그럼 증명하시오. 낭자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겁니까? 그건 낭자가 알아서 하시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뒤따라 나왔어요. 월향아, 진정해라. 아주머니, 저를 믿으시죠? 물론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를 기생으로밖에 안 보는 거죠. 박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어디 나갈 수도 없었고 누가 항상 저를 지켜봤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한철이 찾아왔습니다. 월향 낭자. 왜 오셨어요? 저 같은 배신자한테. 나는 낭자를 믿소. 거짓말 마세요. 다들 저를 의심하잖아요. 처음엔 나도 의심했소.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예죠. 배신자의 눈빛을 나는 알아요. 포도청에서 10년을 일했으니까. 낭자의 눈은 배신자의 눈이 아니오. 그럼 진짜 배신자는 누구죠? 그걸 찾고 있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오. 제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조한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김진사가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개월향은 일본군 첩자다.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죠? 한 조선군 포로가 증언했다. 일본군 진영에서 개월향이란 기생 이름을 들었다고.
사카모토가 그 기생을 믿는다고 했다더군. 그건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게 아니오.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소? 낭자의 정보로 작전을 세울 때마다 실패하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요. 당장 가두어라. 신문해야겠다. 안 됩니다. 박 아주머니가 나섰어요. 월양이는 제가 아는 아이입니다. 절대 배신자가 아니에요. 박 아주머니, 당신도 평양 출신 아니오. 혹시 당신도 뭐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의병들이 둘로 나뉘어 대치했어요. 모두 진정하시오. 의병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일단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계월양은 당분간 운막에 머물도록 하시오. 저는 사실상 감금당했습니다. 작은 운막에 갇혀 밖에는 2명의 병사가 지켰어요. 밤이 되자 박 아주머니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월양아, 괜찮으냐? 괜찮지 않아요, 아주머니. 저는 조국을 위해 싸웠는데 조국이 저를 배신자로 몰아요.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예요. 기생은 아무리 애국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언제요? 제가 죽고 나서요. 박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운막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잡았다. 진짜 배신자를 잡았어.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한 남자가 묶인 채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의병 중 하나였던 이서방이었어요. 이놈이 일본군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조한철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소. 이놈의 짐 속에서 일본군 장수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작전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놈이 진짜 배신자였구나. 그럼 계월향은 무고한 거 아니오. 김진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오. 둘 다 공범일 수도. 그만하시오. 조한철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이자가 자백했소. 혼자 한 짓이라고. 계월향 낭자를 배신자로 몰아 의심을 돌리려 한 거라고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안도감. 여러 감정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의심받았고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과하러 왔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월향아, 이해해다오. 전쟁 중이라 모두가 예민했던 거야.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예민해서 무고한 사람을 배신자로 몰아도 되나요? 그건 미안하다. 아주머니가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지쳤어요. 월향아, 아주머니, 저는 이제 뭘 해도 완전히 믿음받지 못할 거예요.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녔죠. 박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중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군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한양 근처에서 비밀회의를 연다는 거였어요. 이건 절호의 기회다. 저들의 다음 계획을 알아낼 수 있어. 의병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겠소. 경비가 삼엄할 텐데. 여자가 필요하오. 기생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야 해.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월향 낭자, 위험하오. 조한철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적합하잖아요. 기생 출신이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제가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조선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박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월향아, 내가 증명할 필요 없어. 이미 충분히 했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사흘 뒤 저는 기생 차림으로 한양 근처 객사로 향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 관리들을 회유하기 위한 연회를 연다는 명목이었어요. 객사 입구에서 검문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병사가 저를 막아섰어요. 누구냐? 통역이 물었습니다. 연회에 부름받은 기생입니다. 이름은 개월향입니다. 통역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의병들이 미리 심어둔 가짜 이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연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일본군 장수들과 조선 양반들이 섞여 앉아 있었어요. 배신자들이었죠. 저는 다른 기생들 사이에 섞여 춤을 췄습니다. 장구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주위를 관찰했어요. 한쪽 구석에 나이든 일본군 장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모리사마라고 부르더군요.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라고 했어요. 춤이 끝나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술을 따라드릴까요? 통역이 제 말을 전했어요. 모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라.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잔에 술을 부었어요. 옆에서 다른 장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조선은 완전히 우리 것이오. 언제 시작하시오? 다음 달 보름. 한양에서 남쪽으로 일제히 진군할 것이오. 병력은 얼마나? 5천. 조총부대가 중심이 될 것이오. 저는 술을 따르며 모든 걸 귀담아 들었습니다. 다음 달 보름 5천 병력, 조총부대. 1시간쯤 지났을 때 모리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소. 그가 방을 나가자 다른 장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모리가 앉았던 자리에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재빨리 두루마리를 집어 치마 속에 감췄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모리가 돌아왔습니다. 내 지도가 어디 갔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여기 있었는데 다른 장수들도 일어나 주위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술병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생들을 조사하라. 병사들이 기생들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하나하나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기생 하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쥐야, 쥐.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의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저는 뒷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다. 잡아라. 저는 달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담장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저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담장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에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담장을 넘어 길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앞에 말 한 마리가 매여 있었어요. 일본군 것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에 올라타고 채찍질했어요.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활을 쏴라.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화살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계속 달렸어요. 10리쯤 달렸을 때 뒤쪽 추격이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세우고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치마 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지도가 드러났어요. 한양 일대의 지형과 일본군 대치도 그리고 공격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했어. 저는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지도를 의병 진영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밤새 걸어서 이튿날 저녁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달려왔어요. 월양아, 무사하구나. 아주머니 이거. 저는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대단한 정보다. 일본군 전체 작전 계획이 다 담겨 있어. 다음 달 보름에 한양에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답니다. 즉시 조선군에 전달해야겠구나. 며칠 뒤 조선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일본군이 미처 준비하기 전에 먼저 치는 거였어요. 이번엔 성공할 거야.
내 덕분에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성공해야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저는 이제 지쳤어요. 아주머니. 이 일이 끝나면 쉬고 싶어요. 박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충분히 했다. 이제 쉬어도 돼. 보름 뒤 조선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일본군이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잃었으니까요. 연희 언니, 은주 언니, 김서방, 그리고 제 자신의 일부도요. 전쟁이 끝난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1598년 일본군은 마침내 조선에서 물러났어요. 7년간의 긴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8이었어요. 하지만 마흔처럼 늙어 있었죠.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재건에 나섰습니다. 불탄 집을 다시 짓고 농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생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이와 몇몇 기생들이 그곳을 다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월향 언니, 수연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이제 22이 된 수연이는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살아서 돌아왔구나. 나도 믿기지 않아. 살아남았다는 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냥 쉬고 싶어. 수연이는 저를 기생집에 묵게 해줬어요. 저는 매일 연희 언니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언니,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역사책에는 장수들 이름만 남겠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조정에서 전공 조사단이 평양에 왔습니다. 전쟁 중 공을 세운 사람들을 찾아 포상한다는 거였어요. 개월향이라는 기생이 있다고 들었소. 한 관리가 기생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개월향입니다. 전쟁 중 일본군 정보를 빼냈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예,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소. 증거라. 함께 싸운 의병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뭔가를 기록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해보겠소. 사실이면 포상이 내려질 것이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2달, 석 달이 지났어요. 월향 언니, 조정에서 연락 안 와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안 올 거야. 왜요? 언니가 공을 세웠는데 기생의 공은 인정하지 않는 게 이 나라야. 원래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은 쓰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생집에서 어린 기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춤과 노래, 그리고 살아가는 법을요. 스님, 전쟁 때 기생들은 뭘 했어요? 한 어린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으려 했지. 그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단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희 언니, 은주 언니,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박 아주머니가 평양을 찾아왔어요. 이제 60이 넘으신 아주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월향아, 오래간만이구나. 아주머니, 우리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어요.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월향아, 후회하지 않느냐. 노을요. 이렇게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아니까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그래, 내가 알고 내가 알면 되는 거지. 아주머니, 언젠가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하실까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내 제자들에게.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쉰이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연희 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저 이제 늙었어요. 얼굴에 주름도 생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제자들에게요. 역사는 우릴 기억하지 않지만 적어도 저희끼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로요. 다음 날 저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너희에게 역사책에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마. 제자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평양이 함락되던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란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간 날, 연해에서 정보를 모으던 일, 도망치던 밤, 배신자로 몰렸던 일, 마지막 임무까지. 제자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스승님은 영웅이신 거예요. 제일 어린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다. 나는 그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멀리 걸어 들어갔을 뿐이다. 하지만 스승님이 많은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연희 언니, 은주 언니, 김서방,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한 거란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 계세요? 다들 돌아가셨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살아있는 거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도 돼요. 그래, 해다오. 역사는 장수의 이름만 적지만 전쟁은 늘 우리 같은 것들이 치렀다는 걸 알려줘라.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연희 언니, 저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조금은 기억될 거예요. 바람이 강물을 흔들었습니다.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80이 넘은 노파가 되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개월향 어르신이십니까? 그렇소만. 저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예. 전쟁 중 기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이야기했어요. 선비는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이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비록 정식 역사책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야사로라도 남기겠습니다. 고맙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선비가 떠나고 저는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흐르지만 그 강물 위에는 한때 기록되지 않은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이기고도 이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싸웠다. 해가 강물에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를요.